주택 공급의 급락이라. 야,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나올 때마다 뭐 3월 말에 나올 때, 4월 말에 나올 때, 5월 말에 나올 때, 6월 말에 나올 때 지표가 다 점점 나빠집니다. 네, 주택 공급에 대한 지표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 착공 실적 감소율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착공은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50.9%. 마이너스 50.9%. 예, 절반이 넘습니다. 아니 인허가 받아놓고 공사 착공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규모가 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규모가 말입니다. 예, 지금 2021년 보세요. 58만 3,700가구였죠. 2022년 좀 적었습니다. 38만 3,400가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에서 6월까지 9만 2,500가구예요. 작년에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야, 이거 여러분 충격이라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인허가는 받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제일 첫 번째는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수주할 때 비해서 지금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착공하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는 재협상. 재건축조합 내지는 정부하고 재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단가 더 올려줘. 단가 더 안 올려주면 나 지금 못해.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숙성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단가를 올려라 이거. 단가를 올려라. 올려주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착공에 못 들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건자재, 원자재 엄청 올랐기 때문에 여기다 인건비 이것까지 말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건설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착공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땅을 사야 되잖아요. 예, 땅을 사야 됩니다. 이때 브릿지론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대부분 보면 1금융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받습니다. 브릿지론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브릿지론이 착공을 하려고 하면 PF 대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돈 갚아라 이거. 돈 갚아라. 네, 돈 갚아라. 이야 이거 뭐 난리 났어요. 그죠? 이거 난리 났어요. 아니 브릿지론이 본 PF로 바뀌어줘야지 내가 착공에 들어가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저축은행 내지는 새마을금고가 어려우니까 나 필요 없고 이자 필요 없고 돈 갚아 빨리. 이렇게 나오니까 브릿지론에서 말입니다. PF 대출로 전환이 안 돼서 착공이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있는 이유는요. 지방 건설사들은 분양이 안 돼요. 미분양이 많이 나요. 서울 수도권은 분양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방은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러다가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해? 나는 망하는데. 이래서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50.9%가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착공에 들어가는 게 늦으면. 이게 여러분 착공 들어가서 분양 입주까지 가면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 후에 물량이 모자라질 수도 있어요. 공급 물량이 모자라지면 수요는 똑같고 결국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착공이나 인허가냐 분양이나 이런 실적을 계속 챙겨갈 텐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썩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인허가 실적도 27.2%가 줄어들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작년 전체적으로는 52만 2천 가구가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18만 9,200가구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더라도 최하겠죠. 인허가 실적이. 인허가 실적도 최하예요. 여기다가 분양도 보면 심각합니다. 분양도. 분양 승인 실적도 43%가 줄었습니다. 6만 6,500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평균 30만 가구가 분양 실적이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지금 올해는 1월에서 6월까지 6만 6,500가구면 이거 심각하다고 보이죠.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3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고 분양도 줄고 그것도 착공이냐 분양은 50% 40% 줄으니까 공급 물량이 3년 후에는 진짜 모자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여러분 결국 집값이 지금 12주 연속 서울 아파트가 올랐거든요. 지난 5월 22일에 오르고 8월 7일까지 계속 오르면서 이게 상승폭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결국 말입니다. 3년 후에 가면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지금 0.09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10주 연속 상승했어요. 10주 연속. 이게 6월 5일에 0.01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0.09 이제 조만간 0.1%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나오게 생겼어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낙폭도 더 확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0.03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는 0.04로 더 많이 올랐죠.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당연하고요. 여기에다 거래량도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 거래량이 3,853가구나 되고요. 서울에만. 7월에도 2,694. 7월이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8월에는 20일이나 더 남았어요. 이대로 가면 7월에는 4,000가구가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0가구가 넘어선다는 이야기. 여기다가 8월은 좀 적기는 하지만 뭐 8월이 사실은 비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뭐 앞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됩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또 사상 최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68조 1,0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7월 달에만 6조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6조 원이 늘었어요. 6조 원이. 그러니까 벌써 4개월 연속 계속 늘고 있잖아요. 4월 달에 2조 3천억 원, 5월 달에 4조 2천억 원, 6월 달에 5조 8천억 원, 7월 달에 6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집값은 올라간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올라간다. 아니 뭐 착공 실적 줄죠. 인허가 실적 줄죠. 분양 실적 줄죠. 여기다가 주간 부동산 시세를 보면 12주 연속 올라간다. 10주 연속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다가 거래량까지 뭐 과거에 잘 나갈 때까지는 아니지만 뭐 4,000가구씩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돈 빌려서 집 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결국은 집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요 항상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이자 쉽게 안 내릴 거예요.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자를 쉽게 안 내린다는 건 여러분 고금리 폭탄, 연끌한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내릴 거예요. 그 가정하에 집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는 다시 떨어지는 그런 사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 후 인허가가 줄고 착공이 줄고 이것을 보면요. 3년 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사실 집값이 잠깐 반등을 하다가 그 이후로 쭉 떨어졌거든요.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찔끔찔끔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8년 가까이 떨어졌나요? 그렇게 떨어진 것을 보면 시장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저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값이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자체가 저는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은요 냉철하게 변하고 또 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지만 지표들이 말입니다. 지표들이 올라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자가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굉장한 우사라고 해야 되나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립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 저는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 자존심을 걸고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밑에 자막에 보면 정완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경영학 박사라고 써 있죠. 그리고 전 매일경제TV 대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헛소리 할 수 없잖아요. 옳은 밥 먹고 신소리 한다는 말, 저는 그런 말 듣기를 굉장히 거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치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으니까 그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저는 이론적으로도 경영학 박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저는 경영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위 내용에 충실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적 지식도 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폭등하는 주식 이거는 제가 못 찍어주지만 뭐 찍어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찍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의 흐름을 읽고 우리는 우리 생업을 열심히 해가면서 돈을 쌓아가는 와중에 조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주 두 주 저축하는 이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정완진이의 의도가 이거구나. 그것을 간파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9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해가시는 분이 있어요. 분할 매수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제 말 뜻을 아시고 사시잖아요. 옛날에 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금도. 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금에 대한 것도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서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